얼마 전 대규모 택시 파업이 있었죠. 오늘은 국내 택시 서비스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와 우버, 리프트 등의 해외 카쉐어링 서비스의 현재 상황, 국내 택시 서비스의 개선 방향 등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택시 종사자들은 카카오 카풀 등과 같은 서비스가 생존을 위협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감보다는 불만이 커서인지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다들 택시 타보셨겠지만 그 서비스에 만족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연세가 많아요. 이때부터 조금 불안해지죠. 백밀러로 눈이 슬쩍슬쩍 마주치는데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연세 많은 아저씨랑 뭐 그렇게 공감대가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게다가 처음 만났는데. 맞아요. 대부분 정치 얘기를 합니다. 정치 성향이나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럴 리도 없겠죠. 김정은한테 나라를 팔아먹는다. 문재인의 비자금 공개가 200톤이 넘는다.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베트남 못 봤냐? 빨리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어디서 이런 사실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자꾸 듣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해요. 욱해서 반박하기 시작하면 젊은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아직 잘 모르네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거 중간에서 내릴 수도 없고 참 힘들죠? 최근엔 직장을 퇴직하고 택시 시작하는 분들 늘었어요. 택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인데 서비스 마인드는커녕 택시기사로서 기본 지식이 1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갑시다 하고 목적지 랜드마크를 얘기해줘도 난감한 얼굴로 거긴 어떻게 가요? 하고 되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정 모르겠으면 내비를 찍으면 되는데 내비 사용법도 몰라요. 운전하면서 욕하거나 실내가 더럽고 냄새나거나 얘기한 거랑 달리 이상한 길로 돌아가거나 이 정도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도 이건 택시를 탔을 때 얘기죠. 진짜 문제는 그런 택시도 타고 싶을 때 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은 택시가 이용자보다 많은데 출근이나 심야 시간에는 부족해요. 집이 외곽에 있는 분들은 거기 안 가요. 교대 시간입니다. 반대편에서 타시라고요. 하면서 승차 거부당하고요. 심야에 30분, 1시간씩 택시 잡느라 시간 보낸 경험 아마 많이들 있을 겁니다. 종종 택시기사들과 얘기를 해보는데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가 돈 버는 시간대라고들 합니다. 그 시간에 돈 못 벌면 법인 택시는 산업금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승차 거부하고 목적지에 맞는 손님을 골라 태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는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불만이고 택시기사는 그 나름대로 고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아무도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죠. 법인 택시 경영자만 빼고요. 지금 같은 구조로는 출퇴근이나 심야의 짧은 시간에 초과 이용 수요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심야 할증제였는데 이걸로는 턱도 없었고요. 법인 택시는 기본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피크타임에 요금 좀 올린다고 3, 4시간만 운행하고 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를 허용하면 되죠. 풀타임뿐 아니라 파트타임 등의 다양한 공급자들이 늘어나면서 필요할 때 택시를 타지 못하는 문제는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서 규제에 나서면서 2015년 3월 우버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죠. 정부 입장에선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보다 생존권을 걸고 거센 저항을 하는 택시사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무엇보다 표도 달렸고요. 그런데 이젠 소비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 파업하니까 도로 쾌적하고 좋다. 그깟 택시 안 타면 그만이다. 같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외에서 우버, 리프트 등을 써본 사람들은 우리는 왜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없냐고 하죠. 사실 최근 대규모 택시 파업은 시장 변화의 흐름에 대한 저항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사업 종사자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택시는 크게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버와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가 허용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개인 택시 종사자들입니다. 왜냐면 서울 기준 평균 8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개인 택시 면허 권리금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최근 파업이 심화된데도 개인 택시 면허 권리금 폭락이 드러나지 않은 주된 요인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파업이나 분쟁에서 보면 개인 택시 기사보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국회 앞에서 분신해 사망한 분 또한 법인 택시 기사였죠. 그 이유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개인 택시 면허는 꿈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는 3년을 무사고로 운행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구조를 악용해 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나쁜 근무 조건을 제시합니다. 서울시 기준 법인 기사들은 월 150만 원가량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 매출 중 산업금을 제외한 잔금이 소득이 되고요. 문제는 산업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월 소득은 20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밖에 되지 않는 거죠.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대략 260만 원이 되는데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하루 12시간인데 계약서상에는 5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놨고요. 더 나쁜 건 산업금이 미달하면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에서 산업금이 미달하면 기본급 150도 다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이 영업을 잘하건 못하건 정해진 산업금을 따박따박 가져가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산업금제 폐지를 시행하는데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벌 규정이 법이 아니라 강제가 어려운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처벌하기 어려운 것처럼 판례를 남겼죠. 이런 극악의 근무 조건에도 법인 기사들은 개인 택시 면허 하나만 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개인 택시 기사는 현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만 법인 택시 기사는 개인 택시 면허 취득이라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자신보다 택시회사 경영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카풀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가 늘면 손님을 받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산업금을 채우기 더 힘들 거라는 공포감도 있죠.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올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요금 인상은 택시 이용자들이 카쉐어링 서비스의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더욱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았는데 요금만 더 내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택시기사들의 주장처럼 카쉐어링 서비스가 적극 도입되면 소득이 낮아지고 일자리를 잃는 상황으로 치달을까요? 카쉐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는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역과 직업별 평균 소득 통계를 보여주는 셀러리닷컴을 보면 우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뉴욕 택시기사들의 연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 우버 때문에 택시가 망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버 기사의 소득을 살펴볼게요. 카쉐어링 서비스 정보 사이트인 라이드스터닷컴에선 우버와 리프트 기사 2,6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뉴욕 우버 기사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22달러로 나왔죠. 보면 택시 기사의 시간당 소득은 20달러 정도니까 별 차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우버 수수료 비용을 뺀 실질 소득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버 같은 게 생겨서 택시 기사나 우버 기사나 크게 어려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둘 다 모두 어려워졌다는 악의적인 기사도 종종 보이는데 막상 기사를 보면 지역이 오클라호마,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동네예요. 워낙에 인구 밀도가 낮아서 원래 택시도 잘 없거나 있어도 소득을 별로 못 올리던 곳이죠. 이건 뭐 강원도 철원에서 우버 했더니 망했어요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법인 택시기사로 일하다 우버기사가 됐다고 가정해볼게요. 택시랑 똑같은 매출을 올린다고 치면 한 달에 416만 원이 돼요. 여기서 수수료 20%를 떼면 333만 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류비, 보험, 차량감가 등의 비용을 뭉뚱그려서 20% 정도 더 뺀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최종 월소득은 266만 원이 되죠. 현재 법인 택시기사 월소득이 아까 215만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50만 원가량 더 많아요. 산업금에 대한 압박도 없고요. 이처럼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정부가 목표하는 200만 원대 중반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초기엔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죠.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돼서 기사 수가 증가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안정되면 우버와 리프트 같은 서비스가 정착한 해외 사례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런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우버만 해도 전 세계 72개국에 서비스하고 있고 계속 빠른 확장 중에 있죠. 결론하면 정부는 변화에 따른 소요나 갈등 때문에 규제를 유지하면서 방치하기보다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수용하고 충격을 완화하면서 전환해야 합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부작용만 더 커지기 전에 말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